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국회의원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명절 직전 구속된 롯데회장 신동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경찰 기자단에게 출입정지를 당한 한겨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하며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근 잇따른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를 두고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전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평소 미국이 항구 하나 막으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라며 미국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친미, 아니 종미 세력은 벌써부터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물론 매사에 신중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깡패의 다름 아닌 자기 나라 보호 무역주의에 착심하고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꼈듯 트럼프는 남의 배리어를 나의 권리로 아는 캐릭터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이때부터 우리는 호가 됩니다. 전에 이완배 기자가 경제의 속살 시간에 설명하기도 했었죠. 미국의 초강력 무역 제재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갈등을 빚는 것이 무엄하다고 여기며 스스로의 존엄과 이익을 포기하는 행태는 국가가 할 짓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매우 복잡한 방정식 문제를 받아들었지만 잘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상마차를 불사하는 발언에 국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 사태를 안이하게 보지 않도록 말이죠. 요 다음 일요일날 도올 김용옥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제목이 예수의 여자들입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의 여자들. 다음 시간에 강의를 안 들으면 평생 후에, 나 2번 반복해야 돼. 나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요 다음 25일 날 여러분들 설교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서 듣도록,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와서 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가 그냥 터져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써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 일요일 2월 25일 도올 김용옥 선생은 자신의 생애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여자들. 네, 2월 25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군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으로 불리는 정호영 전 특검은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검찰이 정호영 전 특검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다스에서 조성된 수상한 자금 120억 원은 격리 직원 조모 씨가 횡령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풀 핵심 증거인 외장 하드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극단 배우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요. 다만 성폭행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제가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윤택 씨는 자신의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죠. 결국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의 판결을 내놓는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어머님이 미국 계셔서 동생 내외랑 아주 평화로운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평화롭지 않습니까?
시라는 것이 붙는 순간 권력 관계가 되니까요. 사실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내기 쉽지는 않죠. 아, 그렇죠. 어떻게 가족들과 만나서 정치 이야기를 좀 나누시나요? 저희 집에 이제 교사인 분도 한 분, 저희 재수 씨가 껴있고 해서. 예. 전부 다 근데 민주당 편이라 딱히 뭐 논쟁이 벌어질 것이 없이 있고요. 예. 동생 내외 특히나 뭐 형이 일하고 있는 정당을 잘 지지해줘서 크게 논쟁은 벌어지지 않는데 이제 교사로서 현직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예. 정치 이야기는 그닥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신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동안 뉴스가 쌓여서 사실은 폭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온한 연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올림픽 경기 외에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뉴스도 보니까 신문의 면 배분도 마찬가지로 올림픽의 대부분의 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GM 이전 문제가 좀 하나 크게 불거져 있고 예. 남북 평화와 관련된 이슈가 또 하나 좀 나와 있는 상태를 제외하면 작년 이맘때의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참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도 최저임금 받게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여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뭐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서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조해서 서명을 해주셨고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온 것도 저희가 봤고요.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 크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뭐 이제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 구조 자체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그리고 정치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사실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 세 개의 체제로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정쟁하고 견제하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의 최저임금 주장의 이면에는 입법부, 즉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시 기능의 힘을 줄이고 원래부터 그 옛날로 치면 과거에 급제한, 지금으로 치면 고시에 합격한 행정 관료들과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준하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이 선출한 권력보다는 시험에 의해서 선발된 권력들에게 더 힘을 주겠다라는 그런 반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은 그런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하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치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데는 아닙니다. 누구나 선거를 통해서 뽑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뭐 괜찮은 사람도 있고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예. 지금으로 치면 고시는 무조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이제 뭐 대학을 다녀야 되는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졸업을만 해도 국민들이 투표만 하면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보신 대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하니 국회의원의 최저임금 논쟁도 전 나왔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치면 국회의원들의 봉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규정할 때 장관급, 근데 장관보다는 약간 낮춰서 장관과 차관 사이에서 월급을 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만 따로 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이고 그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로 치면 행정부의 수반인 장관급 국무위원들과 같은 동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예우를 하는 것이고 월급의 경우에는 장관보다 조금 짜게 정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서요. 뭐 국회만 별스럽게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의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돼서는 이제 아주 사무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이제 공무원 특히 장관의 월급도 같이 깎여 나가야 되는 문제가 포함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이제 임금을 깎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선출직이라는 것이 가진 준엄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행 선거제도에서 물론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공식이 사실 있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당내 경선이 예전에 비해서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가 마음 놓고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있고요. 그 무소불위의 김종인 대표도 본인이 원하는 전략 공천은 단 4명에 그쳤던 것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갖다 꽂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당선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런 만큼 내부의 경쟁도 치열하다는 것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부 경선을 통해서 뽑혀 올라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걸러내야겠죠. 근데 지역에 잘하고 중앙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에 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3선, 4선을 이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예. 뭐 제가 민주당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특히 뭐 경북이나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드려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은 3, 4선 의원들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뭐 호남 지역은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총선 전쟁으로 상당 부분 물갈이가 되기도 했고 또 국민의당에 남아 계신 분 중에 물갈이가 안 된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보장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 맞는 권리를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은 경상도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 49.9%라도 50.1%가 지지하는 정당만 표로 인정을 받고 49.9%는 버려지는 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10% 가까운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나오는 것이 또 현실인데 그분들의 의사를 담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호남 지역에 없는 것도 사실인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이제 홍준표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모든 원내외 정당들이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숫자를 지역별로 쿼터를 정해놓고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이제 비례를 포함해서 뽑아 올리면 경상도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고 호남에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생기는 형태로 해서 경상도에서 사장되는 민주당의 표와 호남에서 사장되는 자유한국당의 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좀 그런 방법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전 먼저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덴마크나 무슨 이제 핀란드 같은 유럽의 사례들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정당이 좀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사실 국회의원 정원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입니다. 일단 17만 명당 국회의원이 1명꼴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의 하원 정원이 349명이거든요. 그럼 2만 8천 명당 국회의원이 1명인 거예요. 어림 잡아도 우리나라 6배고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치면 국회의원이 1800명이 돼야 하는데 예. 그럼 이제 그 말씀 일단 들으시면 야 지금 300명 있는 것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렇게 사람을 늘려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1800명으로 국회의원 늘리자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입법부의 숫자가 늘어나면 개개 국회의원들의 힘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이없는 국회의원들,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의전만 챙기고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줄어들고 세상의 모든 것은 희소할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300명의 국회의원과 1800명의 국회의원 어느 쪽이 국회의원의 가치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300명이 있을 때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1800명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최소한 500명 수준으로는 좀 의원들을 늘려서 지역구를 맡는 사람 250명에 비례대표를 한 250명 정도에서 정당별로 뽑게 만들어주면 입법부의 힘은 강해지고 꼴보기 싫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힘은 약해지는 유권자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뭐 예산상의 조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좌관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소위 특권이라는 것들도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예. 특권과 관련돼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특권이 필요한 것은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400조의 예산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 사회 자체가 워낙 단단한 카르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좌관으로 일하면서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실을 들춰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건데 국회의원들 숫자 자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숫자는 지금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런 형태로 좀 정치가 개편되어 나가면 국회의원 개별의 권력은 줄이면서 입법부 자체의 힘은 강화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과거에 급제한 양반들이 지배한 사회라고 말씀드려도 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단선적으로 아무 개의 월급을 줄이면은 그가 각성을 해서 세상이 보다 진화될 것이다. 이런 계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울 만큼 우리 정치 현실이 상당히 난해하지요. 예, 그래서 너무 혐오스럽게만 바라봐 주지 마시고 정치, 특히 입법부는 국민들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드러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잘하는 정치인들은 좀 더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정치인들은 당연히 비판받고 다음번 선거에서 떨궈내야겠죠. 하지만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입법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보시를 통해 구성되어 있는 관료들의 카르텔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점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 이 말을 좋은 정치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나쁜 정치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나쁜 정치인들이 발 딛기 어려운 구조를 자꾸 청취자분들이 고민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특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주신 도서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를 보내드립니다. 통기타와 일렉기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브랜드 통단기에서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를 펴냈습니다. 통단기는 취미로 기타를 배우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레슨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음악 이론과 코드는 물론 연주 주법까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신간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선물합니다. 핀란드에 빠진 여행사 대표 청주 챌린지 투어의 윤성희 대표가 핀란드의 교육 이야기 전합니다.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윤성희 대표가 집필하고 사파에는 시사만화가 고경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 될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과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특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활력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팽팽함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아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주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법정 구속된 그런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설 연휴 마지막 녹음을 했는데, 이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완배 기자님이 뭐 단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재녹음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도입니까 그게? 우선 첫째로는 물론 이제 녹음을 한 날은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방송에 나간 건 수요일이었는데 예. 이재용과 다스 소송비 대납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롯데 가문에서 첫 구속입니다. 신동빈이요. 그렇습니까? 워낙 한국법을 잘 피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구속 사실을 전해드리지 않고 명절을 맞기가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첫째로는요. 예. 그리고 둘째로 제가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었던 건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제가 이 방송에 참여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한 번도 녹음을 다시 하자고 청할 정도의 사건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 분야에서는 어지간하면 녹음을 다시 할 만한 급박한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 결과나 재판 같은 게 있으면 그건 워낙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아서 2년 넘게 녹음을 하면서 한 번도 녹음을 다시 할 일이 없었죠. 예. 근데 그날 이제 그 최순실 재판이 있었던 날인데 신동빈의 재판 결과도 나온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시 반에 좀 일찍 녹음이 됐냐면 저는 진짜 신동빈이 구속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구형 자체도 4년이었고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판에 구형량 4년짜리 신동빈이 또 그리고 워낙 이 재판 저 재판 잘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예. 신동빈이 그 형인 신동주와 경영권 분쟁을 한 이후에 컴플라이언스실이라고 해서 롯데 법무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직 헌법재판관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높은 법조계 인사들이 롯데 법무팀에 대거 보강이 돼서 여러 이유로 저는 그날 재판에서 많이 나와봐야 집행유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구속이 되고 났더니 너무 놀란 거죠. 기쁜 일이긴 기쁜 일인데 너무 예상을 못했던 일이어서 명절 전에 언급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녹음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날 깨달은 건 김용민 PD님께서는 일을 줄였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너무 바쁘시다는 걸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네. 아이고, 사실은 녹음을 다시 해야 마땅한데 그날 도무지 일정이 맞지 않고 이제 진짜 1분도 안 나시더라고요. 일정이요. 네. 그래서 부득이 또
명절 이후로 이렇게 미루게 됐는데 미루다 보니까 오늘 롯데 신동빈 구속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정말 내내 기다렸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주로 롯데가 해왔었던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정경유착으로 흥한 자가 저렇게 정경유착으로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경유착 이야기를 쭉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명절 기간 동안에 경제기자로서는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동빈 구속도 구속이고 한국GM의 분당공장 폐쇄 소식도 있었죠. 그리고 연휴 마지막에는 미국이 지금 철강 분야에 대해서 한국산 철강에 고액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보도도 나와 있고요. 이건 거의 깡패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깡패짓인데 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신동빈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된 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던데 저는 법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나중에 김프로에게 물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구속이 된 부분이 신동빈이 박근혜와 한 30분 동안 독대를 했고요. 2016년 3월에요. 여기에서 박근혜가 K스포츠재단 하남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청을 하죠. 요때 신동빈이 잽싸게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권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70억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은 신동빈뿐만 아니라 롯데라는 그룹이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신동빈의 구속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롯데는 이런 식으로 거의 정경유착 전문 그룹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정경유착에 능한 기업이었는데 한국의 법망을 정말 교묘히 잘 피해 다녔어요. 기반이 지금 한국, 일본 양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일본 기업이에요. 이렇게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지만 신동빈 회장은 다 아시다시피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간 이유가 병역을 기피해서가 아니고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갔죠. 그러니까 병역 문제 같은 거는 일본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회피를 합니다. 신동빈 회장은 20대, 30대 때 시게미치 아키오라는 사실상 일본인이었고요. 40대가 되고 병역의 의무가 없어진 나이에 귀신같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한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다. 병역이 있을 때는 일본인, 병역 의무가 끝나면 한국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주도 20대, 30대까지는 일본인으로 있다가 40대 때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요.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 신동빈의 장남이 신유열이라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신유열 씨가 아니고 원래 정확한 이름이 시게미치 사토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사람도 지금 일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병역의 의무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언론에서 추정을 하는 걸 보면 이 시게미치 사토시 역시 40대가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열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롯데 3재 승계자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늘 이런 식입니다. 작년 12월에 롯데 총수 배임 횡령 재판이 열렸었는데 요때 롯데 신격호 회장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라는 여자분이 있으시죠. 미스 롯데 출신인데요.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 씨한테 주식을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포탈을 합니다. 이게 700억 원이 넘는 증여세 포탈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국 법의 법망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판부 판단이 증여된 주식이 일본 주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미경 씨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국 주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증여세 포탈이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롯데그룹은 지금 2대째 내려오면서 항상 한국 법망에 걸릴 일이 있으면은 일본 기업을 주장을 해서 교묘히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씨가 중에 한 명도 구속이 된 사람이 없었죠. 한국의 법질서를 조롱을 해온 겁니다. 현해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뇌물을 70억 원 준 게 걸려서 정경유착에 덫에 걸려서 신동빈이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래도 한국 사법부의 역사에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아서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가 그동안 어떻게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지 그 사필 규정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롯데는 1967년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해서 껌으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요 이야기는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970년 11월에 서울시 부정식품 특별단속반이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이 롯데껌이 불량식품으로 걸려듭니다. 롯데껌에서 쇳가루가 검출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뭐 껌에서는 모래나 휴지 이런 이물질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롯데껌에서는 황당하게도 쇳가루가 검출이 됐어요. 이 기록이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책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그 대목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1970년 11월 13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날은 롯데제 가액검에서 쇳가루가 검출돼 제조 정지 명령이 내려진 날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를 조치해주며 호텔 롯데를 지어 경영해달라고 신 회장에게 부탁했다. 이날이 롯데재벌 탄생이 결정된 날이었다. 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박정희는 제일교포 신격호가 일본에서 번 돈을 굉장히 탐냈습니다. 그런데 신격호가 한국 투자에 좀 미적미적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성격이 신중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롯데제가 꺼면서 쇳가루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격호를 청와대로 불러서 이른바 협박을 한 거죠. 자, 껌 쇳가루 나온 거 봐줄 테니까 너 한국에 투자를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 요 과정을 보면 박정희가 신격호를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압박이 나중에 보면 신격호와 롯데한테는 상상도 못할 특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손정목 교수의 회고대로 롯데는 박정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서울 중심지의 금사라기 땅에 있던 반도 호텔을 엄청나게 헐값에 롯데가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 중심부에 롯데 백화점을 지을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든 특혜의 과정의 대부분이 롯데의 자본은 외국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서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세금을 다 감면받습니다. 그러니까 쇳가루가 나온 그 기적 같은 불량식품을 통해서 정경유착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롯데로서는 대박을 맞은 거죠. 실제로 그 박정희의 비화 아래 롯데가 반도호텔 매각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을 했는데 이때 42억 원으로 반도호텔을 차지를 했어요. 이게 거의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요. 당시 정권의 2인자였던 김종필이 서울시장을 집무실로 불러서 호텔 롯데 건설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독려까지 합니다. 그리고 신격호는 김종필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김종필이 한일 수교 막후 협상을 했는데 요때 신격호가 일본에 자기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김종필이 그 굴욕적이었던 한일 수교 협상을 성사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김종필의 최측근을 나중에 롯데 사장으로 취업시키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근데 제 짐작입니다만 요 당시부터 신격호가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격호가 일본에서 성장을 할 때는 그야말로 단기필마로 성장을 한 거죠. 조선인이라는 신분이 일본에서 뭐 크게 덕될 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정말로 최고 권력자하고만 각이 잘 맞으면 진짜 사업이 쉽게 되는구나. 요걸 아마 이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청와대 궁정동 안가에서 총을 맞고 숨지죠. 그런데 이게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데 그건 이제 박정희가 사생활을 즐기다가 죽은 거고요. 술을 먹다가 죽었으니까. 예. 박정희가 죽기 직전에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했던 마지막 공무가 뭐였냐면요. 롯데 쇼핑센터의 건축을 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박정희가 마지막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1979년에 원래 박정희는 그 당시에 도심의 인구가 너무 집중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의 정책이 강력한 도심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백화점을 짓는 건 당시의 규정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박정희는 자기가 도심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롯데백화점은 허가를 너무 내주고 싶어 했었던 거죠. 지금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걸 눈치챈 서울시가 묘안을 냅니다. 롯데백화점을 백화점으로 등록을 하면 서울 시내에 백화점을 짓는 건 불가능하지만 쇼핑 복합시설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안을 올려요. 예. 그래서 롯데백화점의 이름이 롯데쇼핑으로 바뀌고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상장된 회사의 이름이 롯데쇼핑인 이유는 롯데가 뭔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백화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마트도 하고 홈쇼핑도 하고 이럴 걸 예상해서 롯데쇼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아니고요. 백화점으로 지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롯데쇼핑으로 바꿔서 지금 허가를 받은 겁니다. 야, 이 꼼수였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박정희가 롯데를 예뻐했기 때문에 생긴 꼼수 같은 겁니다. 이 박정희가 롯데를 얼마나 예뻐했냐면 롯데가 주차장 부지가 부족했다고 박정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자리에 원래 그게 그 산업은행 본관 땅이었거든요. 이걸 박정희가 산업은행한테 팔라고 합니다. 롯데한테 주차장 부지를 넘기라고요. 그럴 정도로 박정희가 신격화로 굉장히 애지중지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두환 정권에서도 롯데는 또 승승장구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손종목 교수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을 한 대목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두환은 국보위 의장 때부터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롯데그룹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기업인 하나를 꼽으라면 신격호가 거명될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각별한 것이었다. 고 회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하죠. 예, 박정희 때도 그렇게 예쁨을 받더니 전두환 때도 이렇게 예쁨을 받습니다. 실제로 1988년 올림픽을 유치했던 전두환이 잠실일대에 되게 그럴싸한 위락시설을 짓기를 원했는데 이 잠실일대 위락시설이라는 엄청난 특혜는 롯데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롯데월드가 잠실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도 롯데는 일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다양한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롯데월드로 불렸던 롯데월드 타워에 대해서 그 이명박과 롯데의 합작품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롯데월드 타워의 기반을 닦아준 사람은 이명박보다도 훨씬 빠른 전두환이었습니다. 이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 타워의 부지 26,000평을 롯데가 차지했었던 때가 전두환 정권 때였습니다. 예. 그런데 전두환이 그 당시에 송파에 있었던 그 땅은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땅이었어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롯데에 언제 불화를 해주냐면 1987년 12월 12일에 불화를 해줍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다음 정권이 들어설 텐데 전두환이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꼭 했어야 됐던 일이 롯데에게 저 엄청난 땅 26,000평을 불화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롯데가 전두환으로부터 귀염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이유를 추정을 하다가 나중에 전두환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건데요. 12월 12일에 이 땅의 롯데에 불화되기 딱 한 달 전에 11월에 신격호가 전두환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두환에게 50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죠.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지금 제2롯데월드 타워 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건 1984년에도 10억 원을 전두환에게 바쳤고요. 하여튼 신격호는 때가 되면 꼬박꼬박 청와대를 찾아가서 밝혀진 것만 전부 5차례에 걸쳐서 150억 원의 뇌물을 전두환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 노른자 땅도 받고 주차장으로 박정희한테 받았던 그 부지에 실제로 호텔 신관을 짓습니다. 그것도 전두환이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명동 일대 롯데타운이 박정희, 전두환 두 독재자의 아름다운 지원 끝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전두환 시절을 이렇게 화려하게 보내고 노태우 시절 때도 롯데는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놀라운 거는 노태우 시절에 3당 합당에 신격호가 실제로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합니다. 아마 그때 노태우와 김종필과 김영삼 이 세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계뿐만 아니고 경제계를 통틀어서도 신격호가 유일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김종필과는 굉장히 친했고요. 노태우와는 뭐 권력자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김영삼하고도 신격호는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같은 동양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당 인사였던 김영삼이 롯데 호텔을 방문하면 늘 VIP 주차장을 신격호가 내줬다고 해요. 그리고 1990년 민자당 합상 때 이 세 사람의 다 인연을 갖고 있었던 신격호가 창당 과정에 깊숙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이 집권을 하니까 신격호는 정말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제2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 김현철의 장인 김웅세 씨를 롯데물산 사장으로 끌어들이고요. 이제 대통령과 사돈 가문이 된 거죠. 그래서 김영삼에게 100층이 넘는 마천루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간곡히 조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격호와 가까웠던 김영삼 대통령도 그거는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예. 예, 거기에 100층짜리가 생기면 교통 혼잡도 뭐 눈에 보듯 뻔했고요. 인근 군사기지 성남 비행장이 있는데 안전 문제도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신격호는 김대중 대통령과는 별다른 인맥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또 박태준하고도 그렇게 가까웠어요. 박태준 씨하고는 그냥 기업인을 넘어서는 매우 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초창기에 박태준을 앞세워서 또 제2롯데월드 승인을 신청을 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퇴짜를 맞죠. 노무현 정부에서도 또 이 시도를 하다가 당연히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격호가 마침내 방향을 돌린 곳이 당시 미래 권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으로 보였던 서울시장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롯데는 그 이명박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중에 장경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장경작을 호텔 롯데 대표 이사로 전격적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장경작이 영입되자마자 롯데와 이명박의 관계가 정말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친구 게이트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장경작, 이명박 친구를 일컬어서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장경작 직책이 제2롯데월드 사업을 총지휘하는 호텔 롯데 총괄사장으로 바뀌었고요. 장경작은 이제 제2롯데월드 사업이 승인되자마자 롯데에서 퇴임을 했고 나중에 그 이명박이 세운 청계재단 감사로 아마 임명된다 그랬던 걸로 저는 얼핏 기억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장경작이 다리를 놓은 다음부터 롯데가 정말로 아낌없이 이명박한테 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그냥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을 아무 때나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했다고 해요. 그 형도 지멋대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캠프, 그 형, 하여튼 관련된 사람은 그 롯데호텔 31층을 자기 캠프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대선 경선 때는 아예 그 방에 머물렀었어요, 이명박은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당선인 시절에 내각을 조각하는 작업도 롯데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얼마나 롯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명박을 밀어줬는지가 드러나죠. 장경작을 통해서 이명박의 마음을 얻은 롯데가 2006년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안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서울시장이 이명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그 서울시의 승인안을 공군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요. 요걸 행정조정협의회에 넘겨버려서 사실은 그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던 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풀렸던 겁니다. 2008년 4월 28일이면은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정말 안 될 때였는데 이명박은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합동회의라는 곳에서 국방장관 이상희를 엄청나게 쫌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제2롯데월드 계획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반대를 하는 쪽이었는데 이명박은 이상희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빨리 승인하라는 거죠. 요때 이상희 장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까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 씨발 새끼.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제2롯데월드에 반대했던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총장이 경질되고 공군의 반대론자들이 삽시간에 제압이 되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마침내 신격호의 꿈이었던 123층짜리 마천루 제2롯데월드가 승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정권하고 친했던 신격호가 제2롯데월드 승인을 너무 원하는 바람에 이명박하고 너무 붙어 다니다 보니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정권 출범 초창기에는 롯데가 상당히 고초를 겪죠. 2016년에 정은호 게이트가 롯데 비자금 게이트로 이어진 것도 그리고 그때 이제 롯데그룹의 자금총 책임자였던 이인원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도요. 롯데그룹이 상당히 뭐 박근혜한테 밉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롯데는 워낙 정경유착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이 두 군비들하고 돈으로 거래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금방 복원해 나가요.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죠. 그리고 2016년 3월에 박근혜와 30분 동안 독대한 자리에서 박근혜가 하남 거점 체육시설 자금을 요구하니까 고tum을 늦추지 않고 돈을 내고 면세점 사업권을 청탁을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건넨 뇌물이 70억 원으로 밝혀졌고 이것 때문에 롯데 중수 중에 처음으로 신동빈이 구속이 된 겁니다.
쭉 말씀드렸지만 롯데는 이렇게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을 거듭한 전형적인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을 너무 쉽게 생각해왔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오랫동안 저질렀던 많은 죄에 비해서 신동빈 회장이 받은 2년 6개월형이 당연히 충분치 않지만 어쨌든 한국의 사법부가 나는 일본인이고 나는 일본 기업이고 이런 핑계로 교묘히 한국의 법망을 피해갔던, 법망을 조롱했던 롯데 일가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여러 롯데가 저질러왔던 정경유착 소식과 함께 묶어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싸네요. 감옥 들어갔을 때. 일말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재용이는 풀려나고 신동빈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더러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유, 롯데가 돈이 없어서. 존나 없어서, 안 됐어요. 네, 아유. 아니, 그것도 있을까요?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런 거를 저는 좀 김프롭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법상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그냥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롯데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컴플라이언스실을 보강한 면면을 보면 정말로 법조계의 거물들을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롯데 법조팀에서 조금 방심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신동빈 회장이 감옥에서 뭐 엄청나게 열이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방심했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롯데가 무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돈이 좀 많죠. 정경유착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요. 예.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코레일 오영식 신임 사장이 해고된 철도 노조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철도 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한 달 가까이 대규모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2013년 당시 김명환 철도 노조 위원장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090으로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70여일 넘게 역대 최장기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코레일 측은 파업과 관련된 노조원 100여 명을 해고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일 취임한 오영식 신임 사장은 취임 첫날부터 해고자들의 농성장을 찾았고 이틀 뒤 곧바로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취임사에서는 수서고속철도 SRT의 운영사인 SR과의 통합 추진 의사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조선일보 김민철 사회정책부장이 오영식 사장의 철도개혁 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김민철 사회정책부장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으며 한국철도 문제는 강성노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습니다. 아울러 영국 연수 시절 철도개혁을 목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개관연구위원은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박흥수 철도정책 개관연구위원은 김대중 정권의 민영화 추진은 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한 자구 노력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IMF는 지원 조건으로 기업 구조 조정과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김민철 부장은 SR의 출범으로 이제 막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이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박흥수 철도정책 개관연구위원은 수서고속철도 SRT의 요금 인하는 박근혜 정권이 경쟁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었다. 한국철도는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청소 노동자들이 승강장에서 열차에 허리 굽혀 인사시키는 것이 서비스 향상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흥수 철도정책 개관연구위원은 철도노조가 강성이어서 비효율이라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철도노조는 어용노조의 대명사였으며 철도노조가 현장 노동자들에 의해 개혁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박흥수 연구위원은 반노동 정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조선일보는 그토록 배 아픈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떼.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춘천 7도, 전주 9도, 부산 1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종일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명절 연휴. 길은 밀리지 않던가요? 네, 근데 시간을 잘못 선택해서 예. 이번에는 오고 가고 좀 밀렸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좀 고생했습니다. 네. 아이고, 뭐 수많은 명절 귀향을 하셨을 텐데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향 기억들이 있으세요? 뭐 없지 않죠. 있는데 특히 15년 전만 해도 집에까지 가는데 뭐 10시간은 기본이었고 약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예. 도로도 별로 좋지 않았고 해서 집에까지 가는데 한 20시간 걸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20시간이요? 네. 고향길이 왜 이렇게 뭔가 뭐 절절하게 깨달았었죠. 하여튼 뭐 그런 귀향의 역사, 그것도 추억인데 워낙 요즘 뭐 길도 좋아지고 또 이동수단도 많아지면서 그런 정취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고향의 풍경이나 명절 풍경이 거의 사라져서 예. 오히려 낯선 곳이 되어버렸어요. 고향 하면은 풍성한 기억의 저장고 같은 곳일 텐데 뭔가 좀 삭막하고 회행하고 그렇습니다. 예. 마을을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70대가 됐고 60대 후반만 해도 청년 소리를 듣는 정도니까. 아이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젊은 세대들이 친척이라고 찾아오는 걸 가끔씩 보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죠.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40대만 돼도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낯선 사람이 되고 그들도 제가 낯설고 그랬겠죠. 예, 예. 이번에 가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만난, 그러니까 4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예. 근데 많이들 늙었더군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문화인류학회에서 엮은 책인데요. 예, 예, 예. 이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입문서 역할을 톡톡히 해온 책입니다. 이른바 스테디셀러에 속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도 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권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아주 저명한 인류학자들의 에세이나 좋은 글들을 뽑아놓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인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 또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등등을 다채롭게 상상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예. 문화인류학 하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인류학은 말 그대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예. 주로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여러 부족들을 연구하는 게 큰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요즘은 이 의료 인류학이나 뭐 정치 인류학, 도시 인류학까지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문화 인류학 하면은 문화라는 게 인간들 어떻게 규정해 왔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어서 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되게 문화 하면은 삶의 양식 정도로 우리가 규정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지각이나
뭐 제스처까지를 규정하는 게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남성성, 여성성을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의 구조일 거고요.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글들이 실려 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주목한 것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게 사는 인디언 주니족에 관한 얘기를 하나 골랐습니다. 고향을 다녀와서 이 글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과거의 기억들은 다 아름답게 채색하기 마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은 어려웠어도 대단히 평온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과거가 많이 있죠. 예. 저에게도 고향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픈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이 원시 부족들의 삶들의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얌전한 인디언 주니족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예.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아주 걸출한 문화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쓴 문화의 패턴에 실려 있습니다. 주니족은 미국 남서부 리오그란데 강가 서쪽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인데요. 그 부족들의 삶의 풍경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권위나 카리스마는 주니족이 가장 경멸하는 특징인 것 같다. 권력이나 지식을 갈망하고 그들이 조롱삼아 이야기하듯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는 비난뿐만 아니라 주술로 박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주니 사회에서는 타고난 권위의식 같은 것은 약점이 된다. 그런 사람은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 자백할 때까지 손가락을 매다는 고문을 당할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강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주니족 사회가 내리는 처방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예. 이 주니족을 제가 주목한 것은 여기서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외면하거나 또는 그 도태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난 체 하거나 남들을 지배하는 것들을 이 사회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겸손하게 만드는 문화적인 패턴이나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참 다르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선망하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우리는 강한데 이 주니 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여성들이 갈등이 좀 덜하고요. 남성들은 대단히 이중의 책무를 가지면서 그 사회에서 성 역할도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니족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은 늘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기질과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자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인간형으로 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참 많이 다르죠. 다른데 이게 저 멀리 있는 인디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또 제 기억으로 본다면은 6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농촌이나 어촌에는 이런 풍습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 인디언 주니족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고향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잠깐 더 보면 이렇습니다. 주니족의 이상에 따르면 개인은 집단의 행동 규범을 따라야 하고 개인적인 권위나 카리스마를 주장할 수 없다. 아울러 결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주니족은 분노든 사랑이든 질투든 혹은 슬픔이든 간에 중용을 첫 번째 미덕으로 여긴다. 가장 중요한 금기는 사람들이 신성한 공무를 맡고 있는 동안 조금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하한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도 그것이 종교 의례적이건 경제적이건 혹은 가정사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조용히 처리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 베네딕트가 쓴 문화의 패턴에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에 선별해 놓은 주니족의 얘기도 우리 지나간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의 풍경들과 만나면서 아련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예. 이처럼 이 책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모습들, 낯선 삶의 모습들, 그리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회적, 문화적 풍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인 이상 정말 다양한 다변적인 삶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낯선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는 게 대단히 소중하다는 걸 이 책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다녀오면서도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동시에 회복해야 할 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 중인종 얘기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원시적인 삶들, 여기서 원시적이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예. 그 인간의 원형적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원시적이라고 일단 저는 잠정적으로 정의하겠습니다만 예. 다양한 삶들의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이 책에 에스키모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어요. 예. 애덤슨 호블이라는 인류학자가 쓴 에스키모 사람들의 노래 시합이라는 글인데요. 노래 시합? 네, 노래 시합. 네. 노래로 대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 사회인 이상 분쟁이나 분란이 없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우리는 분쟁이나 분란이 일어나면은 뭐 우격 단입을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뭐 송사까지 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각 문화권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뭐 족장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맡아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분쟁이 해결되는데 이 에스키모 사람들은 노래 시합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다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다투는 과정에서 특정한 법관이나 족장이 잘잘못을 가려서 응징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잘한 게 있는지를 시시비비를 다 노래로 표현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뭐 조롱도 하고 냉소도 하고 또는 노래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도 떠오르고 또는 저 사람이 잘한 것도 떠오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과정이 대단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노래의 과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떤 그 원시적인 인류의 지혜가 아닌가 싶은데 아름다운 사회라면은 모름지기 분쟁을 어떤 권력에 의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자체적인 다양한 대화, 소통,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원형적인 모습을 이 에스키모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잠깐 이 부분 읽어 드릴까요? 예. 에스키모 사람들의 노래 시합은 그 틀 속에서 논쟁을 해결하고 소원해진 공동체 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식의 판결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노래 시합은 그 무엇보다도 기쁨을 제공하므로 논쟁의 해결이라는 목적이 거의 잊힐 정도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무슨 원한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노래 부르는 데에만 열중하기도 한다. 오히려 최상의 노래 시합은 이렇게 본래의 목적을 잊을 때 이루어진다. 원한을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 그 자체가 더 클 때 노래 시합은 오랫동안 계속된다. 네, 아마 인류의 분쟁 해결의 원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진보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 모든 게 권력, 권위에 기대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마저도 이제 다 권력화해버려서 조금 튀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 재판이라는 거 보듯이 사법부나 이런 것 자체가 경제 권력의 하순이 돼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런 에스키모인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를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런 글뿐만이 아니고 화폐의 문제 그리고 비만의 문제 그리고 뭐 셰익스피어를 해석하는 문제 등등의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참 많이 펼쳐지니까 예. 잠이 안 오실 때 그리고 어디 가서 짧은 시간 심심하실 때 이런 책 한 꼭지씩 읽으시면은 그 시간이 훨씬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모습을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훨씬 더 풍요롭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도 이번 설에 이 책과 함께 하셨습니까? 네, 이 책을 들고 갔어요. 잠깐 짬이 날 때마다 읽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추석에는 어떤 책을 볼 것인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따라서 읽고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명절이 끝난 다음에 그 감동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네, 아마 추석이 다가올 때쯤 제가 과제 아닌 과제처럼 한번 말씀드리고 예. 추석 끝나고 한번 얘기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검찰이 정호영 전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했습니다. 다스에서 발견된 수상한 자금 120억 원이 다스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국민들은 의의가 없다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호영 전 특검이 해명 편지를 보내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호영 전 특검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저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었지요. 2008년 다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다스에서 발견된 120억 원은 격리직원 조모 씨 개인이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개인 횡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후배님들이 저를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후배님들 믿음직합니다. 아이고, 정호영 전 특검 아주 신나셨네요. 그런데 120억 원이나 횡령한 말단 격리 직원이 어떻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다스 사내신문에 여행기도 올렸다고 해요. 네? 다스가 원래 회사 분위기가 좋다고요? 특검이 수사하러 갔을 때도 커피를 맛있게 타줘서 커피만 마시고 수사를 마치고 돌아왔다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수사예요? 특히 정호영 전 특검은 삼청각에서 MB와 꼬리곰탕만 먹고 수사를 마쳤다면서요? 네? MB가 바람 새는 걸 좋아해서 거기서 수사하면 술술 다 볼 줄 알았다고요. 과거 고위 정치인들의 비밀 회동 장소로 유명했던 삼청각이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해진 계기가 됐다고요. 선배 후배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검찰, 참 대단합니다. 가수 장윤정 씨가 부른 당신 편 띄워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며 들을까 몰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힘든 당신은 술이 물이고 내 맘은 물도 술인데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만 했네 꿈을 꾸며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요 영원토록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 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 봐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녹음이 없어서요. 아유, 그래요. 장기동에서. 장기동에도 있었고, 예. 본가에도 갔다 오고, 뭐 처가에도 갔다 오고 그랬죠. 본가가 바둑동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장기라서 바둑동. 뭐 장기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명절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부부싸움 했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저런. 예. 네, 안타깝습니다. 장기동에 살았으면 아주 화기애애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설 연휴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 아빠 되는 거예요? 6월 말쯤이 아마 출산 예정일 아이고,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 이전에 남북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서 행복한 나라에 우리 아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만한 이야기 여기서 그치고 바로 본론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아니, 바둑동에서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너무 반응이 싸늘하니까 그다음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까먹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농담을 네. 또 설명해야 되는 등 여러모로 참 아주 그동안 오랫동안 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호흡 맞춰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법조 출입기자단에서 오마이뉴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한겨레도 최근에 경찰청 출입기자단 투표 결과 3개월의 출입정지를 당하는 중징계를 맞았다고 합니다. 왜 또 거기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참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삼성과 관련된 기사 때문인데요. 하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엠바고 파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한겨레가 출입정지를 당하게 됐는지 시간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요. 경찰청에서 지난 2일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했대요. 근데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뭐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의혹을 추적을 하다가 경찰이 이건희의 차명 계좌를 발견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발표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청이 알려준 발표 날짜는 8일이었고요. 그러니까 2일에 기자단에게 우리가 8일에 이거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겨레가 8일 조간신문에 그러니까 경찰의 공식 브리핑이 있기 전에 새로운 수천억 차명 계좌 이건희 기소 의견 송치될 듯이란 기사를 냈어요. 아, 그렇죠. 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이 회장이 2008년에 삼성 특검 이후로도 200여 개에 이르는 차명 계좌를 유지를 하면서 최소 10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여 개 차명 계좌 가운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 일부 차명 계좌를 근거로 이 회장에게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기사에서 뭐 전체 차명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일단 뭐 핵심은 다 나온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직후에 경찰 특수수사과가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 계좌 규모가 4천억대로 파악이 됐고 예.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돼서 이건희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입건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겨레가 경찰 발표에 앞서서 보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경찰청 출입기자단에서 8일 날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미리 공지를 했는데 이 한겨레가 엠바고를 깨고 관련 내용을 보도해버렸다. 뭐 이런 이유로 지난 12일에 출입기자단 투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3개월 출입정지를 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좀 이런 게 있죠. 모두가 똑같은 자료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다 받아놓은 건데 한겨레가 이걸 약속을 어기고 터뜨린 거냐.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받은 건데 그거를 미리 터뜨린 거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한겨레가 계속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와 관련된 인물을 추적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 출신이었던 황창규 KT 회장 등 삼성 고위급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차명 계좌에 황창규 등 삼성 고위급 이름이란 보도였는데 이게 이미 2017년 12월 28일 날 나온 보도예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경찰은 8일 날 공식 브리핑을 한다고만 얘기를 했지 미리 수사 결과 자료를 나눠주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엠바고를 깼다고 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겨레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엠바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기자단에 요청을 하고 이에 동의하면은 기자단이 이제 엠바고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하는 건데 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수사 결과 발표는 통지만 있었지 뭐 엠바고 설정에 대한 뭐 동의 절차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경찰이 뭐 공개를 한다. 그리고 이미 다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다만 시점상 뭐 경찰이 이 시점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엠바고를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건은 경찰의 수사 발표와 별개로 이미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고 또 경쟁적인 취재로 중요 내용도 이미 드러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한겨레의 이런 보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취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엠바고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의 의견인 거죠. 한겨레 의견이 좀 더 합리적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의아한 게 엠바고가 과연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예. 물론 이제 엠바고가 필요할 때가 있죠. 외교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은 미리 알고 있지만 그 이후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터뜨리는 게 공익에 더 우선이 될 때 그럴 때는 엠바고가 필요하지만 예. 근데 요새 엠바고 같은 경우는 취재 기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설정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고 해요. 쥐들이 낙종으로 물 먹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담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떤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일이 바빠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자료는 출입기자단 사이에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입기자단끼리 우리 이거 다 같이 한 3시 이후로 씁시다. 왜냐면 저쪽에서 먼저 쓰면은 내가 이제 데스크한테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엠바고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엠바고를 요청하고 그걸 기자단끼리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기자단끼리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혹은 또 국가가 이거를 과도하게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비보도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엠바고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겨레의 경우에는 이게 자기들이 자체 취재한 결과물인데 그날 브리핑을 안 듣고 이거를 보도했다고 해서 출입을 정지시켜버리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 엠바고를 이용해서 취재를 막는 경우가 아닌가 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건 이제 경찰 출입기자단은 이게 엠바고 파기가 맞고 징계 결정 역시 뭐 소명 절차를 밟고 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기자단이 뭔데 그렇게 출입기자단을 이렇게 빼냐 안 빼냐 뭐 출입을 정지를 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걸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경찰 출입기자단의 간사가 김한준 MBN 기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이재진 기자가 김한준 기자를 취재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정부 부처 출처도 그렇지만 주간 보도 계획으로 보도 시점이 특정 날짜로 정해지면 이 사실상 그 사안에 대해서 취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암묵적 엠바고로 설정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먼저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이제 취재를 해도 경찰에서 이거는 뭐 내일 브리핑할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미리 터뜨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뭐 네가 이제 이 엠바고가 정해지는 시점에서 뭐 이의 제기를 하던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남발되고 있는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한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지금 공급자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사를 써야 되는데 뭐 그거를 못 썼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엠바고를 걸어버리고 이게 완전 공급자 마인드인데 김현 PD님 말씀대로 지금 국민의 알 권리랑 이게 상관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놀고들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이 사실은 국민들이 스스럼 없이 기레기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건 어떤 매체가 취재한 바가 있고 그것이 공익을 위해 알려야 되는 거면은 뭐 어디든지 그거를 먼저 터뜨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엠바고라고 기자단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미디어온들에서도 일전에 제미니호 관련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제미니호. 예, 그게 아마 해외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아프리카 해적에게 체포가 돼서 계속 이제 협상 과정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엠바고가 걸린 거죠. 기자단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뭐 국가에서 요청하긴 했는데 기자단 사이에서는 엠바고를 걸고 그거를 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며칠째 엠바고 뭐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 납치가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시간만 지지부진히 이제 끌었던 거예요. 이게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족들도 이 상황을 잘 모르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철훈 기자가 그때 좀 엠바고를 깼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뭐 물론
국가의 작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너희가 파괴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작전이라고 하기에도 좀 모호했던 게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엠바고를 깬 적이 있었죠. 근데 뭐 저희는 출입기자단이 아니니까 당연히 제재를 뭐 받진 않았고요. 이게 제미니오 피랍 사태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네요. 언론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면 국민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발상을 계속 갖고 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의 대체제는 얼마든지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은 언젠가 집단적으로 버림받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또 다음 소식 뭐가 있습니까? 네, 뭐 간단한 소식인데요. KBS의 일베 기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2015년에 KBS에 합격을 했는데 예. 이후에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일베 헤비 유저다 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면서 2016년 3월에 비취재부서로 발령을 받았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취재부서인 사회 2부로 배치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일베 유저 뭐 눈팅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직접 글을 썼던 뭐 헤비 유저라고 하니까요. 예, 예. 이 사람이 불과 입사하기 1년 전인 2014년에도 생리휴가는 사용 당일 착용한 생리대를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여자들은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연 음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사태, 폭동이라 부르면 왜 유독 광주 사람들이 화를 낸다는 거임? 이권 잘릴까봐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전라도 광주 비하 뭐 이런 글을 올리거나 뭐 댓글을 단 적도 있었고요. 뭐 그래서 입사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본인은 공영방송인으로서 뭐 필요한 잣대를 그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스스로에게 들이대며 철저히 끊임없이 성찰하며 살겠다 이렇게 사과를 한 바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부서로 발령 났을 때도 이 세노조에서 당사자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생활해야 할 여성 직원들은 이번 인사 조치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었죠.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뭐 고대학 KBS는 아무 조치도 없었고 이 사람은 결국 지역순환 근무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원래 KBS 기자들은 지역순환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사람이랑 동기였던 기자들은 이미 다 지역순환 근무가 끝났는데 이 사람은 취재부서에서 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야 지역순환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KBS 전국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혐오하고 극단적인 글을 써온 일베 기자가 과연 공영방송인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우려를 조금도 부시시키지 못했다. 취재부서 발령에 이어 전국 지역 순환마저 거론되다니 가히 KBS가 일베로 뒤덮이는 형국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전국 지역국 취재 촬영 기자 40기, 41기는 일베 기자를 기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사측은 순환근무 발령을 당장 중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KBS가 일종의 지금 사장 선임 국면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장이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죠. 그래서 임명 절차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KBS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사내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 일베 기자는 뭐 개기겠다는 겁니까, 그냥? 무슨 입장을 밝히진 않은 것 같아요. 취재부서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도 계속 근무를 했고, 뭐 하는 걸 보면은 뭐 KBS 기자로서 뭐 자기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그게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권 때에 고대영 씨가 사장이었기 때문에 비호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뭐 새노조라든지 이런 일반의 KBS 보도 구성원들이 이 일베 기자를 이젠 봐주겠다, 용서해주겠다, 뭐 혹은 뭐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조가. 네, 뭐 처음부터 인정 안 했고 뭐 지금도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건 뭐 일베에서 이런 반사회적인 글을 써온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을 그러니까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 KBS가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탄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그냥 둘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 그냥 두면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베 기자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일베 기자가 곧잘 TV에 나오더만요. 보니까 리포트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리포트도 하고. 아니 그게 그냥 개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건데요. 네, 뭐 계기면 지금까지는 됐을 수도 있는데 KBS 사장이 바뀌면 좀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예, 그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 뭐 개긴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참. MBC에 또 코드가 맞는 어떤 기자도 있죠. 그 점색에 찍는 기자요. 네, 그렇죠. 네, 페북에 또 이상한 말을 잔뜩 써놨대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나름대로 날 세우는 글들을 써서 어느 순간 자기에게 징계의 칼날이 드리워지면은 이거는 언론인 탄압이다라고 논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속 관심 가져달라고 저러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어제 그 페이스북 그거를 봤는데 뭐 기사를 쓸까 하다가 안 썼거든요. 굳이 뭐 저 사람한테 관심을 줄 필요 있나? 뭐 저거는 MBC에서 판단을 해서 뭐 저런 반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아니 근데 저렇게 맨날 그 페북에다 글 쓰고 말이죠. 그 일은 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 페북 보니까 일본도 갔다 왔더라고요. 미치 정부가 막 일본으로 뜨던데 대체 일은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에서 그런 식으로 기사보다도 페북 글을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 페북 글을 쓰는 거는 뭐 본인의 자유인데 아무래도 뭐 대중들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페북 글을 쓰면은 징계를 가했었죠. 저희도. 그랬었어요?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포렌바리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지난해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약 90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공영 개발해 5,500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1,800억을 성남 시민들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배당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남시의 이익 5,500억 가운데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3,700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 성남시 의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이상호 시의원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성남시 안팎의 시민들은 1,800억 시민배당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6시까지 모두 3,522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82% 5명 가운데 4명은 시민배당은 적절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1,800억 시민배당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은 18%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유리나님, 미국에서는 지역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익숙한 일입니다. 다른 지역도 주민들에게 작은 기쁨을 나누어준다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신인섭님, 부럽네요. 우리 지역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사람이 선출됐으면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특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자동차 업체들이 모여있는 미국의 도시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 디트로이트인데요. 정답자 레드라이언님, 김용민 브리핑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민님,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대법관은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달그림자 A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달그림자 A님, 주역 이야기 즐겁고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썰트님, 판사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나랏일 보도록 하는 나라 재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라 재산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거 문제없다는 뜻이죠? 네,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